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입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같은 디자인과 색상을 가진 수백 대의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이 모습, 대체 어떤 상황처럼 보이시나요? 수출되길 기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차들은 비바람을 맞으며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차들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수소연료 전지차 미라이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야 할 친환경 수소차들이 어쩌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지 저 최 기자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도쿄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로 이번 올림픽을 통해 자사의 수소연료 전지차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홍보를 위해 대대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도요타는 주행 중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인 수소연료 전지차 500대와 전기차 850대, 1350대를 포함해 총 3700대의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역대 최대 규모의 친환경 차량을 선보인다는 계획이었죠. 그중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엠블럼이 코팅된 수소연료 전지차 미라이는 대회 관계자의 각 장소 간 이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무용지물이 된 상황입니다. 결국 500대가량의 미라이는 처분할 곳을 찾지 못해 도요타 본사 인근 주차장에 더러운 상태로 방치됐던 것입니다. 도요타 측은 현재 방치된 차량들에 대해 곧 출고될 예정인 차량들이라며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언제, 어디로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있죠. 그래도 방치만 됐을 뿐 사실상 문제없는 차량들인데 연기된 올림픽 날짜에 맞춰 다시 투입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것마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문제의 수소연료 전지차 미라이는 1세대 모델인데 올 연말 신형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죠. 때문에 구형 모델이 되어버린 미라이 1세대로는 다음 올림픽에 투입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일 네티즌들은 차라리 팔아라. 수개월을 비바람 다 맞으면서 방치돼 있고 심지어 올림픽 로고도 박혀 있는데 누가 사냐. 중고차 팝니다. 탄 적 없음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현재의 대처에 대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이번 도쿄올림픽이 예상치 못하게 연기되면서 이런 곤욕을 겪고 있지만 분명 올림픽을 통한 차량 홍보는 아주 좋은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전략은 우리 한국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을 통해 이뤄냈죠. 당시 현대자동차는 미래형 자동차를 투입해 차량 부분 지원과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수소연료 전지차 5대를 평창 경기장 주변 구간을 왕복하는 자율주행 체험 차량으로 활용했고 수소연료 전지차 50대를 투입해 평창, 강릉 내 주요 거점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 선수단과 관람객을 실어 나르는 무공해 친환경 셔틀버스도 마련됐죠. 다양한 지원과 시승으로 선수단, 올림픽 관계자, 관람객 등 모두가 제약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이어 대회 기간 동안 수소연료 전지차의 원리를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오픈해 좋은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이 같은 마케팅은 대한민국의 미래차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는데 아마 도요타에게 바라던 게 바로 이런 그림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도쿄올림픽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때문에 도요타는 다음 올림픽에 신모델을 투입할지 무엇보다 방치되고 있는 수백 대의 1세대 모델들을 어떻게 처분할지 골머리를 썩이고 있을 겁니다. 이번 도요타의 신모델은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6년 만에 나온 신형 미라이는 뒷바퀴 굴림 기반의 새 플랫폼을 써 더 길어지고 낮고 넓어졌습니다. 또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640km 수준에 완전 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5분 남짓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레 현대자동차의 넥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1회 충전 시 609km를 달리고 완전 충전에 5분 정도 걸리는 만큼 비슷한 사양으로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이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자동차가 수소 패권을 두고 한일전을 벌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차에 이어 도요타가 현대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일 겁니다. 현대의 넥소는 최근 일반대 판매를 돌파하며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넥소 판매 대수는 4,818대로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2위를 기록한 미라이의 2배 되는 양입니다. 넥소는 수소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에서 안정적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 9월까지 집계된 해외 판매량은 작년 동기간 동안의 해외 판매량을 넘어섰죠. 이른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크게 위축됐음에도 넥소의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해 아주 의미가 깊은 성과입니다. 반대로 미라이와 혼다 클래리티는 판매량이 급감했죠. 이번 판매량 차이는 차세대 친환경 파워트레인으로 주목받는 넥소의 연료 전지 시스템과 현대차의 첨단 편의, 안전 사양, 그리고 뛰어난 SUV 활용도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현대가 승용 수소 전기차에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승용차부터 상용차에 이르기까지 현대는 수소 전기차 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대형 트럭 양산 체계를 구축했으며 11월까지 총 40대의 수소 전기 트럭을 수출했습니다.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은 1회 충전으로 약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친환경 트럭으로 스위스에서 각종 물류 사업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또 7월에 양산을 시작한 일렉시티 수소 전기 버스는 중동시장 첫 진출 소식을 알렸죠. 현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소 전기차 중장기 로드맵인 FCEV 비전 2030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선 연 50만 대 규모의 수소 전기차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연료 전지 시스템 생산 능력을 70만 기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7조 6천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수소는 민주적인 에너지다. 못 사는 나라도 자동차를 굴려야 한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은 1998년 친환경 에너지로서 수소의 가치를 일찌감치 내다보고 수소 전기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22년 만에 아들인 정의선 회장 때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수출하면서 비자동차 부분에까지 진출하고 있죠. 지난 9월 스위스의 수소 저장 기술 업체인 GRG 테크놀로지스와 유럽의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에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수출했습니다. 현대차가 수출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은 넥소에 탑재되는 95kW급 연료 전지 시스템으로 이를 수입하는 GRG와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이 해당 연료 전지 시스템을 활용해 비상 전력 공급용 및 친환경 이동형 발전기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수출은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에 수소 경제 전략이 발표된 직후 이뤄진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의 첫 해외 판매라는 점에서 친환경 선진 시장인 유럽에게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한국 기업의 노력과 기술이 있기에 한국은 수소 경제에 있어 그 입지를 단단히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도 이 같은 한국 기업의 수소 경제를 위한 행보를 극찬하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 앞으로의 4차 산업 시대에서 절대 강자가 되어 전 세계의 선두가 되길 바라며 그 노력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20년 만에 실물 눈앞에 둔 한국형 전투기.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0년, 아니 엄밀히 말하면 20년을 넘게 끌어온 초대형 사업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2001년 3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목표 기체가 지난해 서울항공 우주방산 전시회에서 일반에 공개된 적은 있지만 실제 비행기는 시작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 성공한다 해도 시장성이 있는지, 또 천문학적 개발비를 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성능 좋은 외국 전투기를 수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진 않은지 등 수많은 논쟁과 그에 따른 수차례의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거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조립 시작.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오늘 경남 사천 공장에서 KF-X 최종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작이 완료된 가부분 기체 3부분을 하나로 결합하는 작업입니다. 후방동체에 엔진 자리가 비어있고 중앙동체에는 기골 사이로 각종 부품이 들어가는 구멍이 보입니다. 조립에 앞서 전투기에 필요한 수많은 기술이 국산화됐습니다. 특히 국내 개발이 과연 성공할지 우려가 컸던 에이사 레이더도 지난 8월 시제품이 성공적으로 출고됐습니다.
F-22나 F-35 등 차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전투기의 눈으로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해 공중과 해상, 지상의 표적들을 동시에 분재하고 추적합니다. 워낙 까다로운 기술이라 이미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이 우리의 협력이나 기술 이전 제의에도 응하지 않아 국내 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KF-X CJ 1호기는 최종 조립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일반에 공개됩니다. 군은 이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등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KF-X 관련해서 낙관론이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20년대에 세계 각지의 중소형급 스텔스 기종을 개발, 완료하는 기종은 KF-X밖에 없으니 KF-X가 가격을 맞추고 괜찮은 성능만 뽑아줄 수 있다면 세계 중소형급 전투기 틈새 시장을 잘 노릴 수도 있다. 성능으로는 F-35와 경쟁이 안되지만 F-35를 하이급으로 도입하는 국가라도 KF-X의 가격이 싸면 한국의 경우처럼 사용 중인 노후화된 F-5나 미그-21, 미라지 등을 대체하여 로우 기종으로 할 수 있다. 가난한 제3세계 국가라도 라팔이나 유로파이터급 4.5세대 전투기를 F-16과 비슷한 가격과 유지비에 살 수 있다면 매력이 있다. 그러므로 가격이 사업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KF-X 사업의 사업비가 120회 고입에 8조 5천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대당 700억 원 약 6천만 달러로 예상되고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어떠한 변수가 있더라도 7천만 달러는 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제시된 성능과 유사한 경쟁 기종들의 판매가를 비교하면 대충 대당 6천만 달러 선 이하에 판매할 수 있어야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발 중에 예상 가격이 오르면 성능의 타협을 봐서라도 가격선을 지키는 게 성공에 필수적이다. 대당 6천만 달러를 넘으면 유사한 베스트셀러 기종들보다 비싸져 팔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패작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로키드 마틴은 2017년 1억 달러가 넘던 F-35의 가격이 2020년 인도분은 8천만 달러로 인하되어 그보다 인지도나 성능이 뒤처지는 KF-X는 사실상 5에서 6천만 달러 선이 해외 수출 가격의 상한선이 된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목표로 하는 가격은 F-35보다 대당 2,500만 달러 정도 저렴한 하나 590억 원 마이너스 650억 원 정도를 적정 가격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5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가격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기체 가격도 가격이지만 유지비가 중요하다. F-35는 이제 가격이 8천만 달러 선으로 인하되어 구입 가격은 F-15, F-18 등 4세대 기종에 비해 별로 비싸지 않지만 유지비는 4세대기에 비해 1월 5일 배정도 꽤 비싼 추계에 한다. 그러니 KF-X는 구입 가격에서는 F-35나 F-15X와 확실한 차이를 내지 못하더라도 유지비를 F-16급으로 낮추어 F-35의 반값 정도로 압도적 차이를 내면 F-35나 F-15 등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KF-X 사업 일정이 늦어지면서 전술기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것 자체는 KF-X 찬성파들도 부인하지 못하는 문제다. 따라서 해외 직도입이 공군의 전술기 부족을 충분히 해소해줄 수 있다면 분명 찬성파의 입지는 좁아진다. 하지만 애초에 KF-X 사업 자체가 직도입의 한계를 30년간 체감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비단 전투기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기 도입사업, 해군의 대잠체계 도입사업 등등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배정은 갈수록 수입사업에 대해 냉담해져만 가고 있다. 똑같이 전술기 부족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장기적인 비전이라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밀고 나가는 사업이 바로 KF-X다. 다음 방위사업 정 국감, 국과연 기밀 유출, KF-X 사업 동향 등 쟁점.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방과학연구소 기밀 유출 사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진행 동향 등 여러 쟁점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방사청을 비롯해 ADD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기밀 유출 혐의 ADD 퇴직 연구원 70여 명 달해. 방사청 국감 최대 쟁점될 듯. 최대 쟁점은 ADD 퇴직 연구원들의 기밀 유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사청, ADD 등은 지난 4월 ADD의 퇴직 연구원 수십 명의 기밀을 대용량 이동형 저장 장치나 문서 형태로 빼간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는 23명이었다. 이들은 드론 등 무인 체계, 미래전 관련 기술, 인공지능에 대한 소스 코드, 설계 기밀 등의 자료를 대용량 이동형 저장 장치에 저장하거나 문서 형태로 출력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는데
현재 대학이나 유명 방산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군 당국의 무기 개발 관련 기밀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후 ADD는 2016년 1월 이후부터 약 4년간 퇴직자 1079명을 전원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앞서 조사를 받은 23명과 별도로 46명이 기밀 유출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에 대해서도 ADD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국감에서 경찰 수사 관련 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6월 방사청과 ADD 자체 조사 결과 발표 당시 ADD가 출입자 기술자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검색대 및 보안 요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연구소 내 연구시험용 PC 가운데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가 62%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국 인리 분담금 5천억 원 미납 국감도 다른 쟁점 예상. 이밖에 KFX 사업 관련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보람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4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체계 개발 단계에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체계 개발이 이어진다.